나의 빛바랜 수첩에는 깨끗했던 시절의 잉크와 지금의 거친 연필 자국이 뒤섞여 있습니다. 30년 전 내가 은행 감사팀에서 발견했던 가짜 지폐 한 장처럼 며느리 혜진의 그 한마디가 내 삶의 모든 진실을 위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어머니의 행복을 찾아드려야죠. 자산 관리는 제가 맡고 편히 재혼하세요. 행복. 그 단어가 내 귓가에 맴돌 때마다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고급스러운 위조 지폐를 만지듯 그 말 속에 차가운 위화감이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생에서 가장 끔찍한 감사가 시작되었음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꼬박 1년.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의 햇살을 보며 괜찮다고 되뇌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듯 나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혜진이는 아침마다 내가 좋아하는 쑥차를 내어주었고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나는 착한 며느리를 두었으니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세월의 모든 회한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이는 평소처럼 나와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홀로 남겨진 노모에게 재혼을 권유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을 아버님과 저희를 위해 사셨는데 이젠 정말 어머니 인생을 사셔야죠. 뭘 새삼스럽게. 혜진아, 나는 너희들만 잘 사는 거 보면 그걸로 만족해. 혜진하지만 어머니, 홀로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저희가 아버님 재산 정리도 다 도와드렸으니 이젠 정말 어머니께 딱 맞는 좋은 분 만나서 여행도 다니시고 웃고 사셔야죠. 제가 알아볼게요. 알아봐? 뭘 알아봐. 내가 재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이건 단순히 적적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요. 어머님 명의로 남은 이 집이며 자산이며 아무래도 홀로 계시면 관리가 쉽지 않아요.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분이 꼭 필요해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집과 자산. 나는 방금 그 단어에 왜 온몸이 차가워졌을까? 그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리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했다. 30년 전 감사 대상이었던 그 위선자의 눈빛처럼 그날 이후 혜진의 태도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은 어느새 혜진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그녀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한 남자를 내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강태식, 60대 후반, 훤칠한 키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은퇴한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데 말솜씨가 능수능란했고 나에게 지극히 공손했습니다. 혜진이는 강태식을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질 완벽한 배우자라고 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강태식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공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눅눅하고 차갑고 아주 미세하게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수십 년 전 은행 금고와 위조 서류를 만지던 사람들에게서 맡았던 그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박금자 여사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혜진 씨께 따님처럼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분이실 거라 짐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사님의 든든한 관리자가 되어 드릴 겁니다. 관리자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면 고맙지요. 혹시 명함이라도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식 아버님은 너무 겸손하세요. 은퇴 후에도 개인 자산 컨설팅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 자산 관리도 맡기면 든든하실 거예요. 보잘것없는 명함입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명 태산 노후 설계 컨설팅. 태산 노후 설계 컨설팅. 나는 그 세련된 명함에서 어째서인지 가볍고 값싼 인쇄물의 촉감을 느꼈다. 내 손끝은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말하는 관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진이가 남편 사망 후 내게 정리해 주었던 모든 금융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이 말한 관리자라는 단어, 혜진이 집요하게 언급했던 집과 자산.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물건이 내 손에 잡혔습니다. 빛바랜 수첩이었습니다. 내가 감사팀에서 일할 때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위조, 서류의 단서를 기록해 두었던 나의 금융 비밀 노트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치열했던 날들이 이 안에 갇혀 있다. 이 작은 수첩이 이 조용한 집을 지켜줄 수 있을까? 혜진아, 내가 무슨 짓을 꾸미든 내가 그 숫자의 결을 읽어낼 것이다.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30년 전의 날카로운 긴장감이 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혜진이가 내게 보여주었던 모든 자산, 정리 서류들을 다시 꺼내 수첩 옆에 쌓았습니다. 그 서류들의 복잡하고 현란한 숫자의 배열에서 나는 균열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펀드 해지 수수료가 왜 이렇게 높지? 마치 서둘러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덫을 놓은 것 같잖아. 새벽 공기가 내 방에 감돌았습니다. 나는 서류 속의 숫자를 응시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내가 서류를 들고 다시 침대에 눕자마자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나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 내 귀에 그녀의 숨 막히게 차가운 혼잣말이 박혔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끝내야지. 끝내야지. 그 말은 나를 향한 배신의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혜진을 내 착한 며느리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30년 전 부정과 맞서 싸우던 냉철한 감사팀장의 심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혜진의 싸늘한 혼잣말은 내 귓속에서 마모되지 않는 쇠모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이제 끝내야지. 그 말은 단순히 재혼 준비를 끝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 집에서, 내 인생에서, 내 자산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섬뜩한 의지였습니다. 나는 빛바랜 수첩을 펼친 채 그 새벽 내내 거실의 모든 서류를 훑었습니다. 혜진이 남편의 사망 후 정리해 주었다는 유산 관련 서류, 보험금 처리 내역, 그리고 진명의 변경을 위한 준비 서류들. 평소라면 복잡한 금융 용어에 눈살을 찌푸렸겠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내 눈은 30년 전에 프로파일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숫자의 행간을 읽고 맥락의 오류를 집어내고 서류가 숨기고 있는 진짜 역사를 더듬어 갔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대한 혜진의 집요한 권유였습니다. 혜진은 재혼 상대인 강태식이 안정적으로 나를 보필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권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문구는 이상했습니다. 명의를 강태식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신탁신 도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법률 용어들 속에서 내 감사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탁, 이게 왜 단순한 재혼, 상속 문제가 아니라 금융 상품처럼 느껴지는 거지? 나는 혜진이가 건네준 강태식과의 결혼 전 자산관리 위임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재혼 후 공동생활의 안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나의 모든 현금성 자산을 고수익 해외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펀드의 출처와 운용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적인 노인이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수첩 속의 낡은 감사 지침을 떠올렸습니다. 복잡성은 기만을 숨기는 가장 좋은 위장막이다. 그 복잡한 투자 구조를 해독하기 시작하자 진실의 뼈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는 나에게 수익률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현금을 순식간에 해외 법인으로 묶어두고 내가 이 자산에 손댈 수 없도록 락인시키는 치밀한 횡령 설계였습니다. 이놈들 봐라. 재혼은 나를 이 금융 횡령의 법적 보증인으로 만들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군. 이 모든 것이 한 통속이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딸처럼 믿었던 며느리가 남편이 평생 일군 재산을 그리고 이 집을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손주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나락으로 나를 끌어내렸습니다. 슬픔보다 더 강렬한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의 피를 끓게 했습니다. 나는 책상에 엎드려 길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30년 전 감사 보고서를 쓸 때의 차가운 집중력이 내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과거 나는 회계장부의 숫자 하나가 한 가정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나약하게 물러섰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건 내 남은 인생과 내 가족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서류 다 확인하셨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빨리 도장 찍고 마음 편히 사셔야죠. 제가 이 서류들로 노후 관리를 해드릴게요. 노후 관리? 아니다. 이건 노후 탈취다. 나는 혜진의 맑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조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내 미소에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은 굴복이 아닌 전의자이의 신호였음을. 나는 조용히 수첩에 연필을 가져갔습니다. 혜진이 내민 서류에서 발견한 해외 펀드의 이름과 운용사의 주소를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손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박금자, 내 감사팀 경력 30년이 이 서류 한 장을 못 찢어낼 것 같으냐. 너희가 파놓은 함정의 깊이를 내가 직접 재어주마.
그날부터 나는 집안의 모든 사물을 감사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전원 상태, 그녀가 재혼 상대를 만난다는 카페의 영수증, 그녀의 핸드폰 사용 습관까지 나는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닌 목표물을 추적하는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재혼 계약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법적 함정에 빠뜨리기 전에 그녀의 계획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30년 만에 금융감사팀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의 회한은 이제 통찰이라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혜진 몰래 30년 전에 쓰던 낡은 PC를 창고에서 꺼냈습니다. 혜진이 나를 늙고 무지한 사람으로 여겨 신경 쓰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켜자 웅장한 소리를 내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세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금감원. 나는 30년 전의 은행 감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혜진이 나를 속인 모든 숫자와 서류를 내가 국가 시스템의 눈으로 들여다볼 차례였습니다. 낡은 컴퓨터 화면에 금융감독원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그 문구는 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사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이 나를 늙고 무지하다며 방심하게 만들었을 때 그녀는 내가 시스템의 눈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나는 수첩에 적어둔 혜진의 해외 투자 펀드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 정보는 쉽게 나왔지만 내가 주목한 것은 운용사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용사 목록에서 나는 섬뜩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태산 노후 설계 컨설팅. 강태식의 그 명함 속 이름이 해외 복잡계 펀드의 자문사로 버젓이 올라와 있다니 단순한 재혼 상대가 아니었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짜여진 각본이었어. 나는 그날 아침 침묵 속에서 냉철하게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나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혜진과 강태식에게 완벽한 안도감을 심어주어 경계를 풀게 만들 것. 둘째,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결정적인 서류 원본의 위치를 파악할 것. 겉으로는 재혼에 순순히 응하는 착한 시어머니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혜진이 재혼 상대를 만나러 외출할 때는 나는 오히려 밝게 웃으며 그녀에게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혜진아, 오늘 만남 잘하고 오너라. 어머니도 내 덕분에 오랜만에 설레는구나. 잘하고 오너라. 내가 이 연극의 대본을 쓰고 있다면 나는 이제 이 연극의 연출가가 될 것이다. 혜진은 나의 변화에 안심했습니다. 나의 저항이 없자 그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행동의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재혼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매번 외출 직전에 안방 옷장에 숨겨진 칸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는 습관을 포착했습니다. 나는 수첩에 안방 옷장의 구조와 잠금 장치의 형태를 재빨리 스케치했습니다. 혜진이 숨겨둔 곳이
돈이 아닌 서류임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짜 서류를 판별했던 내 경험상 그들이 가장 취약한 순간은 원본 서류가 손을 떠날 때였습니다. 나의 두 번째 행동은 강태식의 과거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감원 검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서재에서 오래된 동창 명부를 찾아냈습니다. 30년 전 내가 은행 감사팀에서 일할 때 자주 협력했던 금융보안팀의 노 국장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남편의 오랜 벗으로서 안부를 묻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노 국장, 자네는 아직도 불이한 돈의 냄새를 맡는 후각이 살아있겠지. 내가 던지는 이 미세한 실마리를 놓치지 말게. 노 국장과의 통화는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화 말미에 강태식의 이름과 그가 관련된 태산 노후 설계라는 회사 이름을 무심한 듯 던져 넣었습니다. 노 국장은 표면적으로는 놀라지 않았지만 통화가 끊기기 직전 그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침묵의 균열이 감돌았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중요한 재혼 계약, 서류 서명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내 계획의 첫 번째 행동 개시 시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나는 망설임 없이 안방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에 숨겨진 칸은 작고 투박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30년 전 금고 테스트를 위해 배워두었던 미세한 기술을 떠올리며 오핀과 작은 도구를 이용해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철의 차가움과 핀이 닿는 미세한 마찰 소리만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드디어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내 손은 녹슬지 않았다. 칸 안에는 예상대로 서류 봉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가장 두꺼운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명의의 땅과 집을 담보로 잡는 복잡한 대출 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혼 계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혜진의 이름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 속에 대출 실행일과 계약, 당사자의 사인을 빛바랜 수첩에 즉시 복사하듯 기록했습니다. 이 서류는 혜진의 무욕이 재혼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자물쇠까지 완벽하게 잠근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문득 거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발신자 표시 제한. 나는 망설임 끝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박금자 여사님, 혹시 강태식이란 사람을 아십니까? 그 친구 15년 전에 해외 페이퍼 컴퍼니 관련 건으로 조사받다 잠적했던 인물입니다. 여사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녀의 배후를 쫓는 중입니다. 노 국장의 짧은 경고는 혜진의 음모가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라 더 거대한 과거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나의 상대는 며느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노 국장의 전화는 짧고 차가웠지만 내게는 긴급 감사 통보와 같았습니다.
강태식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30년 전 내가 은행 감사팀을 그만두게 만든 그 검은 거래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노 국장의 경고가 헛된 것이 아님을 알았고 그의 침묵이 곧 협력의 서약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혜진과 강태식을 더욱 철저히 속였습니다. 재혼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척하며 그들이 내미는 모든 종이에 단 하나의 실수도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들이 방심할수록 내 은밀한 추적은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강태식, 내가 내 빛바랜 수첩 속에 이미 기록된 과거의 잔재라면 나는 너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나는 노 국장에게 다시 연락하는 대신 혜진과 강태식의 접선 장소를 알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혜진은 주 2회 강남의 한 고급 로펌 근처 카페에서 강태식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만나는 시간에 맞추어 손주에게 줄 선물을 사러 나가는 평범한 할머니 복장으로 그 카페 근처를 지났습니다. 카페 안 그들은 마치 연인처럼 마주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 강태식이 무심코 꺼내놓은 작은 전자 장치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건 금융거래 보안을 위한 특수 토큰과 비슷했습니다. 30년 전 감사팀의 금고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치였습니다. 노후 설계, 사모펀드? 아니, 저건 자금, 세탁 전문가들의 도구다. 그들의 대화는 작게 들렸지만 나는 며느리의 표정 변화와 어투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혜진은 강태식에게 초조함을 드러냈고 강태식은 그녀를 달래기보다는 명령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내가 생각했던 재혼 상대 며느리가 아닌 주종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혜진은 이 거대한 음모의 실행자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노 국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통화 대신 익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2장의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강태식의 범죄 기록 요약본이었습니다. 횡령, 위조, 해외 자산 은닉, 15년 전 잠적하기 전에 모든 전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태산 노후 설계 컨설팅의 실제 소유주오늘 구조였습니다. 그 이름은 강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직의 배후에는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의 연결고리가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CY그룹이라는 이름의 지주 회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CY그룹이라는 약자에 전율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감사팀에서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가장 거대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영민 사장의 회사 이름과 같았습니다. 최영민은 당시 나의 보고서로 인해 몰락했지만 처벌을 피하고 해외로 도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최영민, 그 악마가 아직도 살아남아 내 가족을 노리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라 30년 전 나에 대한 복수극이었던가. 나는 혜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답고 싹싹한 미소 뒤에는 30년 묵은 원 안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최영민의 조직에 고용되어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이 집으로 들어온 스파이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절망의 나락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 싸움은 내 개인의 돈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정의 구현의 숙명을 완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즉시 빛바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최영민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던 모든 복잡한 경로와 이름들이 수첩 안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혜진과 강태식이 파놓은 함정의 구조를 수첩 속의 과거 정보와 연결할 차례였습니다. 나는 최영민의 자금 구조를 따라가다 혜진이 내게 계약을 서두르라고 했던 해외 사모펀드의 자금이 결국 최영민에게 흘러 들어가는 결정적인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통속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급하게 외출복을 입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내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금 당장 그 계약서 원본을 폐기해야 해요. 노 국장 그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혜진의 입에서 노 국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발각될 위기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혜진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 안에 그녀의 모든 음모를 무너뜨릴 최후의 핵심 증거가 들어있을 것 같았습니다. 혜진의 입에서 노 국장이라는 이름이 터져 나왔을 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미 우리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착한 시어머니 연기가 실패했음을 깨달았지만 후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손에 작은 검은 가방을 든 채 현관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 안에 혜진의 음모가 완성된 최종 계약서 원본이 들어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가방을 놓치면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늙은 몸을 이끌고 혜진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예상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긴장과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표를 향한 집념은 강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주차된 차들 뒤로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차갑고 습한 공기가 내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리는 순간 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나의 빛바랜 수첩에는 30년 전 감사팀의 비상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가 불가능할 시 공범과의 접선 장소에서 대기하라. 혜진이 지금 이 서류를 가져가는 곳은 분명 강태식 또는 배후 조직의 아지트일 것입니다. 나는 혜진이 운전하는 차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복잡한 도로를 능숙하게 운전하며 마치 자신을 추적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듯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나는 일반 택시를 잡아타고 운전기사에게 혜진의 차를 딸의 차인 척하며 뒤쫓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재혼시키려 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저 검은 가방 안에 있다. 내가 저것을 손에 넣어야 한다. 추격전은 3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혜진의 차는 도심 외곽에 오래되고 낡은 상업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 입구에서 숨어
혜진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빌딩 안으로 들어서기 전 잠시 멈춰 서서 검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식이 빌딩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극도의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류 가져왔나? 빨리 줘. 너 국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젠 우리 둘 다 위험해. 네. 여기 원본입니다. 이걸 폐기해야. 혜진이 강태식에게 가방을 넘기는 찰나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숨어 있던 기둥 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30년 전 감사팀 회식 자리에서 단거리 육상 선수였다는 기억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나는 전속력으로 달려가 강태식이 가방을 완전히 손에 쥐기 직전 그의 팔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이 서류 내놓으시게. 강태식은 예상치 못한 나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황, 공포, 그리고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경악하며 나를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이미 혜진이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강태식은 힘으로 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나는 그의 몸놀림의 빈틈을 읽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지키려는 순간 나는 그의 시선이 잠깐 떨어진 틈을 타 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내 손끝은 안다. 이 놈들의 약점은 언제나 돈에 대한 집착이다. 나는 가방 안에서 서류를 움켜쥐는 대신 혜진이 가장 아끼던 물건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편에게 받았던 고가의 시계였습니다. 시계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식과 혜진은 순간적으로 시계 파편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검은 가방 속에 있던 핵심 서류 뭉치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어머니, 안 돼!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나는 로비를 뛰쳐나와 인파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심장은 멎을 것 같았지만 내 손에 들린 서류, 뭉치의 단단한 감촉이 나에게 승리를 속삭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류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혜진이 재혼 후 나의 모든 자산을 최영민의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위임장의 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의 사인이 위조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류에 위조된 사인을 보는 순간 나의 냉철한 프로파일러 본능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사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직접 위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조를 맡겼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혜진아, 내가 이 모든 음모의 배후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그저 배후에게 이용당한 희생양이었나? 아니다. 희생양은 나였다. 내 눈물의 값은 내가 매겨주마. 이 위조 사인은 너를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서류 뭉치에서 혜진과 최영민 조직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나의 손에는 혜진을 끝장낼 수 있는 법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 뭉치는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최후의 발악을 불러오는 도화선이었습니다. 혜진과 강태식은
내가 서류 원본을 낚아채 달아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치밀했고 나를 향한 공격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노렸습니다. 내가 늙고 병든 노인으로 보였겠지. 하지만 너희의 가장 치밀한 함정조차 내 프로파일링 본능을 피할 수는 없다. 혜진은 즉각적으로 가정 내의 비상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내가 서류를 훔쳐 달아난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나의 아들 혜진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이상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어제부터 이상해. 자꾸 없는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재산 서류를 전부 불태워야 한다고 난리야. 혹시 치매의 초기가 아닐까? 나는 혜진의 연기가 완벽한 소름을 돋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재산 서류를 훔친 행위를 노망든 노인의 망상으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아들은 나의 설명을 듣기 전에 이미 혜진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설득당한 듯했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다가와 나를 안심시키기보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집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혜진은 나를 극진히 간호하는 척하며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나의 모든 말은 병세 악화로 인한 헛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할수록 나는 미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노 국장마저 연락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노 국장이 알려준 비밀 연락망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의 사무실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번호는 더 이상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걸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배후 조직인 CY그룹이 이노 국장에게까지 압력을 가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조력자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내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마저 잿빛으로 느껴졌습니다. 서류 원본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패배 직전에 놓였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증언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잃은 셈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빛바랜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속에는 30년 전 내가 최초로 최영민의 비리를 밝혀냈을 때의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고립되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비웃었고 아무도 나의 보고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시스템 그 자체를 이길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치매로 몰린다면 너희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은 논리와 숫자의 정확성뿐이다. 감정이 아닌 명백한 사실로 공격해야 한다. 나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질 곳을 결정했습니다. 혜진과 강태식이 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려 했던 그 장소. 가족 자산 설명회라는 이름의 기만적인 서명식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그 자리에 데려가 판단 불능 상태의 노인으로 만든 뒤 모든 재산 이전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나의 최후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나는 혜진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져다 준 약병을 보았습니다. 그 약병 안에는 신경안정제가 들어 있었고 혜진은 내가 이것을 복용하여 정신을 흐리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 약병을 조용히 창밖으로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광기다. 혜진아, 너의 무대가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나는 밤새도록 수첩과 확보한 서류를 대조했습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혜진과 최영민 조직의 자금 세탁 구조를 단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도표는 복잡했지만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다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금융 범죄의 설계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나를 자산 설명회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내가 약에 취해 멍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나는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 기분 좋게 다녀오시죠. 그래,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지. 혜진아, 내가 마련한 그 자리에 나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러 가야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나의 마지막 한마디에서 더 이상 내가 치매 노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이미 집을 나설 준비를 마쳤고 내 손에는 빛바랜 수첩과 최후의 도표가 담긴 서류 봉투가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을 때 나는 이미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나를 판단 불능 상태의 노인으로 만들려 했지만 그 덕분에 나는 가장 냉철하고 명료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향하는 곳은 혜진이 준비한 자산 설명회라는 위장된 무대였습니다. 그곳에는 강태식, 혜진의 편에 선 법률 대리인, 그리고 우리의 재산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금융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서명을 받으려 했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혜진은 나를 안내하며 필사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구석진 자리에 앉혀 내가 오늘 행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혜진이 이 무대를 준비할 때 가장 공들였던 정중앙의 발표대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강태식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해외 펀드의 수익률을 설명했고 나의 재산을 신의라는 이름으로 해외 법인에 이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노후 설계인지를 역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창했지만 나는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무대가 모래성 위에 세워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에 대한 위임장 서명 절차를 언급하며 청중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고객인 박금자 여사님께서는 이제 이 위임장에 최종 서명을 하심으로써 잠깐, 내가 서명할 서류는 따로 있네.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혜진은 내 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강태식을 밀치고 발표대 위에 섰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사건 뒤에 정적인 성찰을 배치해야 하는 문장 리듬감처럼 나는 이 장면의 절대적인 완급 조절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권위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청중을 향해 내가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밤새도록 그려낸 금융범죄 설계도, 도표와 위임장 위조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도표를 화면에 띄우는 대신 가장 직관적이고 충격적인 문장으로 청중을 압도했습니다. 나는 30년 전 은행 감사팀에서 일했습니다. 내 손은 가짜 지폐의 질감과 위조된 재무, 서류의 잉크 냄새를 구별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노후 설계 설명회가 아니라 30년 묵은 금융 범죄 조직이 나의 재산을 통째로 털어가는 마지막 사기 현장입니다. 로비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혜진은 경악하여 달려왔고 강태식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확보했던 위임장 원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했던 위조된 서명의 미세한 오류를 청중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서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미세한 떨림은 나의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서명을 통해 나의 재산이 흘러 들어갈 곳은 30년 전 내가 던 CY 그룹의 배후 자금 세탁 통로입니다. 나는 곧바로 준비했던 도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복잡한 수많은 화살표들. 하지만 나는 감사팀 에이스의 명료한 목소리로 그 모든 화살표가 혜진이 매민 펀드에서 시작해 강태식을 거쳐 결국 최영민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연결되는 단 하나의 경로임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노 국장과 금융범죄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노 국장은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나의 침묵 속의 협력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강태식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혜진은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은 절망이었지만 용서를 구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파멸에 대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 없다. 너는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이 집을 파괴하려 했다. 너의 죄는 내 원칙과 내 가정을 더럽힌 것이다. 나는 혜진을 향해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저항을 멈추고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무너짐은 정의의 승리이자 30년 전 내가 놓쳤던 과거의 숙명을 완수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혜진을 연행해 나갔습니다. 나는 발표대에 홀로 서서 방금까지 나를 속이려 했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손에는 빛바랜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나의 마음속은 고요한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승리의 통쾌함은 짧았습니다. 원칙을 지킨 자의 냉정한 만족감만이 나를 채웠습니다. 나는 노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최영민, 그 자는 잡을 수 있겠나? 여사님의 이 완벽한 감사 보고서라면 해외로 도주한 최영민도 곧 잡힐 겁니다. 여사님은 30년 전의 숙제를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나는 노 국장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과 가족은 안전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칙이었고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가져온 깊은 고독은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과 혜진이 끌려나간 자산 설명회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나는 그 차갑고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내 손에는 여전히 빛바랜 수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30년 전 실패했던 숙명적인 감사가 마침내 완수되었다는 기록이 묵직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가족의 재산을 지켰고 나를 파멸시키려 했던 배후 조직까지 수면 위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안도감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향해 느꼈던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원칙에 대한 집착이었다. 원칙을 어긴 자에게는 냉정한 심판만이 존재할 뿐이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나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들은 혜진이 벌인 일에 대해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무능한 질문만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융 범죄의 설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평범한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나의 냉철한 통찰력은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사라진 집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 고독감은 30년 전 감사팀을 떠나 홀로 남겨졌을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던 안방 옷장에 숨겨진 칸을 열었습니다. 혜진이 서류를 숨겼던 그곳이 이제는 내 과거의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내가 확보했던 위조, 서류 원본과 범죄 설계 도표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내 냉철한 판단력의 산물이다. 감정은 없었다. 오직 숫자에 진실만이 있었을 뿐. 노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로 도주했던 최영민까지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제공한 단 하나의 도표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금융범죄 자문에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재능은 가족을 지키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며 묻어두었던 나의 프로파일링 능력은 이 사회의 부정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해야 했습니다. 나는 태산 노후 설계 컨설팅이라는 그 뻔뻔한 이름의 회사 앞에서 이제 나의 이름을 건 박금자 금융정예연구소 가칭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사무실은 필요 없었습니다. 낡은 컴퓨터와 빛바랜 수첩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동안의 기록은 오직 추적과 전투의 흔적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5일, 새로운 감사를 시작하다. 대상 사회의 모든 금융 기만, 목표 원칙의 재확립. 나는 수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가족은 안전했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박금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은 숨겨진 영웅으로서의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의 원칙이 이끌어갈 미래의 싸움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30년의 회한 끝에 마침내 깨달았습니다.